두 번째 특강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카페 가면은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링크를 올려놓은 그 강의 공지글에 보면은 강의 자료를 이제 함께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강의 자료를 이제 다운을 받아서 여기다가 이제 필기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오늘 내용도 이제 교재에 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또 교재 없는 내용도 슬라이드에 있기는 하니까 두 가지를 이제 잘 참고해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교재 내용은 오늘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논리적으로 잘 이제 풀어놓은 이제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교재도 꼭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강의 자료를 다시 뭐 보고 유튜브에 이거 이제 다시 강의도 올릴 거니까 유튜브 강의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시간에 여러분들이 숙지가 되기는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어. 어제 강의와 더불어서. 그래서 9월 달에 좀 하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시간을 주고 반복적으로 좀 접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좀 빠르게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강의는 2022학년도 대비 비전 파인더 자기소개서 소재 특강입니다. 소재 특강. 이제 제목은 소재 특강으로 지었어요. 근데 뭐 모든 소재를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현행 항암 치료 전략을 이제 통해서 알아보는 이제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뭐 자소서를 쓰거나 뭐 앞으로 약사로서의 비전을 그릴 때 뭐 어느 쪽으로 좀 연관지어서 그럼 항암 치료 전략과 항암제 개발에 관련해서 좀 연결지어서 이제 작성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제 주제를 잡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어제 오늘 특히 오늘 강의는 비단 이제 약학대학 지원자를 위해서 하는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지인들한테나 아니면 혹시 모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좀 더 현명하고 정확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교양이지만 조금 전문 지식을 요하는 교양 강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이제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보 전달에 좀 집중을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렇게 되고,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 목표, 첫 번째로 강의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1번으로 항암제의 종류와 특징, 1시간 정도 살펴보고, 2번으로 현행 암 치료 전략 그리고 실사례에 대해서 좀 1시간 정도 살펴보고, 세 번째로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강의를 이제 마칠 예정이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제가 슬라이드가 좀 많다고 했잖아요, 앞에. 그래서 과연 이거를 내가 1시간 안에 이제 다 끝낼 수 있을까라는 조금 걱정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이 현행 암 치료가 1시간 30분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1시간 30분. 그러니까 지금 최대 5시 반까지 좀 완료한 것을 좀 목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 일정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목표부터 볼게요. 강의 목표 보면은 이제 현행 항암 치료 및 항암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약사로서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연구 약사, 항암제를 연구하는 연구 약사를 뭐 포함을 해서 뭐 모든 연구 약사, 그다음에 심평원, 그다음 식약처, 그다음 CRA 같은 이제 임상시험 종사자, 꼭 뭐 임상시험 종사자라고 해가지고 CRA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기 쉽도록 이제 CRA라고 적어놨고, 대신해서는 뭐 임상시험 종사자 정도로 이제 대체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진로 설정 시에 강조해야 할 자신의 역량과 강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약학대학 지원자들을 위해서는 강의 목표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파트 4 부분에, 교재 파트 4에 이제 챕터 3 보면 임상시험 이야기와 이제 항암제 최신 동향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해놓은 이제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서 공지도 그쯤 내일 이후에 올릴 예정입니다. 교재 이제 신청에 대해서는. 그래서 교재를 이제 받으면은 교재에서도 해독 내용을, 오늘 강의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고 쉽게 이제 말로 써놓은 이제 이론들이 있으니까 해당 부분을 참고해서 또 공부를 해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항암제의 종류와 현행 암 치료 전략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주제에 대한 컨텐츠는 세 가지로 이제 나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암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두 번째로 항암제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현대의학의 최신 암 치료 방법 및 실사례. 이 실사례를 꼭 여러분들이 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제 공부를 이제 거의 책으로만 하니까, 이제 뭐 책으로는 뭐 이런 경우에는 저렇다, 뭐 이렇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의무사복,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어떤 이제 그 폐암 치료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그분을 이제 도와줬던 이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의무사본 기록을 이제 제공을 해서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할 만한 부분만 이제 개인정보 그런 거는 다 제거를 하고 그 부분만 좀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실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실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5월, 6월 정도, 올해 5월, 6월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분을 이제 실사례를 이제 제가 겪었던 이제 도움을 드렸던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재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통계청에 가면은 이제 매년 사망 원인 통계 보도 자료를 이제 공지를 하게 돼 있어요. 통계청에서. 그래서 통계청을 가보니까 이제 사망 통계 원인, 암으로 인한 사망 통계 원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놓은 글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봤는데 이제 가장 최신이 이제 19년도까지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온 것이 가장 최신이더라고요. 지금 21년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가장 최신의 자료를 일단 가져왔습니다. 통계청에서. 근데 여기 그림 6 보면은 이제 악성 신생물 해가지고 암이라고 되어 있죠. 암 사망률 추이에 대한 이제 자료인데 83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이렇게 이제 박스로 네모를 쳐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강의를 듣기 전에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자, 채팅방에 이제 채팅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맞춰봐요. 지금 여기 총 5종류의 암이 있어요. 총 5종류의 암이 있는데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이 암은 무엇일까요? 오,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간암, 폐암, 뭐, 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대장암, 췌장암, 뭐, 위암, 뭐, 대장암, 뭐, 거의 다 나왔네요, 암이. 여러분들이 뭐 주로 아는 암의 이름은 다 나온 것 같아, 보통.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가장 높은 이제 그 사망률을 보이는 암은 무엇이냐? 이제 이거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지금 그냥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남녀 구분하지 않고 이제 했을 때 가장 높은 이제 그 사망률은 폐암입니다. 폐암. 폐암이고 2위가 무엇이냐? 여기 그 다음 밑에 20.6%를 보이는 이 암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중에 뭐 답을 이미 뭐 말한 사람도 있어요. 바로 간암입니다. 간암. 그 다음은 대장암. 그 다음은 위암, 그 다음에 이제 췌장암이에요. 췌장암. 그래서 폐암이 가장 이제 폐암이랑 간암이 사실 이제 가장 이제 높은데 여러분들 왜 폐암이랑 간암 이 두 암이 사망률이 좀 높을까요? 다른 암들에 비해서. 특히 이제 뭐 간암도 높긴 하지만 폐암이 뭐 거의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왜 폐암이 상대적으로 다른 암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매우 높을까?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폐암이 가장 그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폐암은 발견되는 그러니까 내가 암이 걸렸어도 뭔가 병원을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진단을 받으려면 내가 뭐 그냥 오늘은 병원 가볼까 해가지고 가서 오늘은 폐암 검사해주세요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증상이 있거나 내가 이상한데 숨이 좀 잘 안 쉬어지는 것 같은데 뭔가 이쪽이 뭐 아픈데 하면 이제 병원을 가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폐암은 특징이 이제 거의 말기라고 하죠. 이제 사기 폐암 이제 거의 이제 손을 댈 수 없는 정도 됐을 때 증상이 나타나 보통. 그러니까 이게 폐암 자체가 치료가 어렵다기보다는 폐암으로 이제 내가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 그 시점 자체가 보통 사기, 말기 이 정도 됐을 때 증상이 있어서 병원 가볼까 해서 이제 진단받으면 말기인 경우가 많아서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폐암은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증상이 없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왜냐면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내가 자각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폐암이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과 동시에 간암도 여러분들 간 뭐 얘기 많이 들어봤죠. 간암도 뭐 증상이 없다가 이상한데 하고 가면은 간암 뭐 3기, 4기 막 이랬다. 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암도 그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이런 이제 증상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 사망률을 높이는 아주 유효한 이제 원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폐암이 거의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치료 방법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근데 효과적으로 지금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뭐 여러 몇 가지는 있긴 하지만 오늘 이제 뒤에 이제 항암제 얘기도 이제 하긴 할 거지만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 온콜로지라는 이제 항암제라든지 암 치료 전략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연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암들의 특성들 때문에. 그다음 세 번째 암은 무엇이냐? 세 번째 암은 이제 대장암이죠.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왜 이제 이게 꾸준히 이게 꾹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암 같은 경우는 이게 쭉 떨어지는데 사망률이, 그러니까 치료적인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현대에 발달하면서 그래도 위암 환자들은 치료 전략이 이제 잘 적용이 돼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간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83년도에는 16%였지만 뭐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뭐 보합 수준이고, 뭐 폐암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근데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들어봐서 알고 있겠지만 아바스틴이라는 이제 블록버스터급 이제 아주 효과적인 표적 치료제가 있긴 있어요. 대장암이. 근데 이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3세대 면역 항암제, 지금 3세대까지 나왔잖아요. 면역 항암제가 많은 암들에 적용이 돼서 효과가 있지만 대장암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대장암은 만약에 전이가 됐을 때, 그러니까 대장암 원발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암 자체가 대장암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대장암이 이제 복막 쪽, 대장에서 발생하는 암이기 때문에 그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대장이 있는 부분에 복막이 있어요. 복막, 우리가 이제 복막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막에 만약에 이제 전이가 돼서 복막 파종이라고 하거든요. 시딩이라고 하는데 이 복막 파종까지 전이가 되면 거의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장암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영화 배우 있죠. 그 블랙팬서의 역할을 맡았던 이제 체드윅 보스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40 초반에 이제 재작년인가에 사망을 했는데 이제 대장암으로 이제 사망을 했죠. 대장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에요. 이제 뭐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 근데 이제 왜 현대의학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는데 그런 이제 유명 배우라면 돈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원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느냐. 뭐 병리학적 특성도 있지만 치료자가 별로 없어요. 대장암 자체가. 그래서 좀 어렵다. 대장암 어렵다. 췌장암도 뭐 비슷한 이유이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암의 사망률이 왜 이제 이렇게 좀 다르고 어떤 사망률이 어떤 원인이 있는지 정도는 그냥 상식과 교양 정도로 알고 이제 다음 강의를 이제 들으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이제 캔서라고 부르는 이제 암이 무엇이냐 도대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암을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암. 근데 한국말로는 암인데 영어로는 뭐 튜머라고 캔서라고 하기도 하고 튜머라고 하기도 하고 뭐 저기 칼시노마라고도 하기도 하고 뭔가 이 용어가 많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많은 용어들이 왜 암이라는 그 용어는 하는데 영어로는 왜 이렇게 다양하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캔서라는 것은 암인데 이 캔서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네오플라즘은 이제 뭐 신생물, 종양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몸에 없던 신생물이라는 뜻에서 유래를 해가지고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 네오플라즘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로 비나인. 비나인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양성 종양이에요. 양성 종양. 양성 종양이라는 것이고 그 양성 종양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죠. 그냥 이제 이제 크게 이제 위로 이제 자란다는 그냥 세포 분열을 좀 더 활발하게 하는 그런 이제 덩어리 같은 느낌이죠. 이제 침윤이나 침투 같은 그런 그 악성 종양의 그런 특징들이 없는 그냥 자라기만 하는 이제 그런 종양을 이제 비나인이라고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말리그넌트죠. 말리그넌트. 이제 말리그넌트가 바로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악성 종양이다. 악성 종양. 이 악성 종양의 그런 이 양성 종양과 차이점은 무엇이냐? 악성 종양은 우리 몸에 이제 뒤에 바로 뒤 슬라이드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들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안 좋은 유해 작용들을 일으키고 뭐 장기를 이제 손상시키고 그래서 결국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이제 나쁜 이제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말리그넌트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의학학적으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암이라는 것은 다 캔서라고 부르는 것은 다 뭐다?
이런 악성 종양, 말리그넌트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캔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악성 종양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종양은 이제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요즘은 이거는 조금 옛날 이제 분류 기준인데, 이 악성 종양은 크게 칼시노마랑 sar코마로 나뉘어요. 그래서 칼시노마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본 이제 이것도 이제 말인데,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은 고형암이라고 해. 솔리드 튜머. 그러니까 고형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 그러니까 뭐 만약 유방암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슴을 만졌는데 뭐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솔리드 튜머라는 거죠. 이제 솔리드 튜머의 이제 특징들은 손으로 만졌을 때 이게 palpable이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만져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지는 이제 고형암 그런 것들을 이제 칼시노마라고 합니다. 칼시노마. 그래서 고형암을 칼시노마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고형암인데 그래서 이 고형암은 한 우리 암들의 다 90%는 다 칼시노마예요. 칼시노마. 그래서 뭐 유방암, 위암, 폐암, 대장암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암들은 다 칼시노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악성 종양들 캔서의 한 90%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90에서 95% 정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암들이 고형암 솔리드 튜머라고 부르는 칼시노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sar코마라고 있는데 sar코마라는 이제 이거는 조금 흔하지 않죠. 이제 여기가 95%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암이 95%가 이제 칼시노마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5%라고 하긴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 믹스드 튜머라고 이제 다른 이제 암들 아주 소수의 암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나머지는 이제 sar코마라고 하는 육종이라고 부르는 이제 sar코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sar코마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혈액암, 뭐 림포마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고 혈액암들도 예전엔 여기에 포함이 됐었는데 요즘은 아닌데 일단은 sar코마에 포함이 됐었다라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육종이라는 게 무엇이냐? 육종은 이제 근육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은 장기에 이제 생기잖아요. 뭐 특정 이제 기능을 하는 이제 그런 곳에 생기는 암은 이제 암과 다르게 이제 뭐 발생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내배엽과 외배엽에서 유래한 조직에서 좀 발생하는 이제 근육 같은데 암이 생기면은 치료 방법이 없어. sar코마 같은 경우는 특히 왜냐? 만약에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만약에 칼시노마다 그러니까 악성 종양이다 하면은 일단 뭐 절망스럽겠지만 그 중에서 칼시노마, sar코마 중에 내가 만약에 걸려야 되는 선택권이 있다면 칼시노마를 걸리는 게 훨씬 낫다. 왜냐? 이게 대부분의 암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도 이런 칼시노마에 대한 항암제는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지금 활발하게 가장 주류로 개발이 되는 것도 칼시노마에 대한 솔리드 튜머에 대한 이제 당연히 이제 항암제인데 sar코마는 이제 5%밖에 없잖아요. 이제 걸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런 치료제를 제약회사가 개발했을 때는 만약에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투여할 수 있는 그 환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그 신약 개발을 했을 때 그 투자되는 그 비용을 그 판매를 통해서 회수하기 어렵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잘 안 해. 그래서 sar코마 같은 이제 육종의 이제 그 암이 걸리면은 거의 치료 방법이 없어요, 사실 지금. 그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그 심지어 약대를 갔어. 이제 학생일 때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졸업 직전에 죽었다고 이제 들었는데 제 지인의 지인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약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암 판정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sar코마였어. 육종 있다, 육종. 그러니까 뭐 치료 방법이 없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졸업도 못하고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쉬워. 이게 아쉽다는 표현도 이제 부족하죠, 사실. 얼마나 억울해. 그 젊은 나이에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약사가 되겠다고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sar코마 진단받고 뭐 치료 방법도 없고 그래서 사망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대부분은 그래서 칼시노마 치료제가 많이 나와 있고 sar코마 쪽은 많이 없다. 이거를 한번 뭐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제 분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최신 분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리그넌트라고 하는 이제 악성 종양을 이제 캔서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 캔서는 요즘은
크게 이제 솔리드 튜머, 이제 칼시노마랑 이제 솔리드 튜머라는 칼시노마랑 이제 헤마톨로직 말리그넌시라고 하는 이제 혈액암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좀 구분을 하는 이제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솔리드 튜머에 이제 왜 이렇게 좀 분류를 했냐? 원래 이제 그 혈액암 같은 경우는 sarcoma 안에 들어 있었는데 혈액암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발병을 하고, 이 혈액암은 치료 방법이 그래도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뭐 노바티스 글리백 같은 경우도 이제 백혈병 치료제라고 알고 있듯이 이제 효과적인 치료제가 많이 개발된 것이 있고 개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분류를 이제 좀 명확히 한다고 해야 되나? 조금 이렇게 분류를 이런 식으로 나눠 놓고 있죠,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솔리드 튜머에는 이제 주로 칼시노마죠. 주로 칼시노마. 퍼센트는 뭐 거의 동일해요. 거의 90에서 95%까지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고형암의 대부분은 칼시노마이고, 그 다음에 sarcoma, 그 다음에 멜라노마. 멜라노마는 이제 흑색종이라고 불리는 이제 암인데, 이것도 거의 치료 방법이 없었죠. 이것도 거의 이제 불치병에 가까운 이제 암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요즘 이제 2015년도에 이제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가 나옴으로써 멜라노마가 이제 불치가 아니고 치료가 되는 이제 암에 분류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멜라노마가 걸려서 죽은 사람들 얘기도 저는 건너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충남대 학생이었는데 시골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도시로 이제 온 거죠. 이제 충남대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충남대를 입학을 했는데,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 멜라노마의 특징은 이제 점같이 보인다는 거야. 피부암인데 자칫 봐서는 이거 뭐 점이 내 몸에 이런 점이 있었네? 하고서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서, 이게 나중에 이제 병기가 진행된 다음에 이게 나중에 조직 검사해보고 하면은 이게 점이 아니고 이제 멜라노마라는 흑색종이라는 이제 암이었다는 거죠. 근데 또 이 흑색종의 이제 특징은 무엇이냐? 전이성이 너무 이제 크다. 그러니까 다른 전기, 원격전이라고 하는데, 원격전이. 그래서 원격전이가 되면 거의 치료가 불가능해, 암은. 그런데 이제 멜라노마 같은 경우는 그런 원격전이가 너무나 이제 좀 다른 암들에 비해서도 잘 되는 암이기 때문에 더 치료가 힘들어서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데, 3세대 면역항암제 나와가지고 이 멜라노마 누가 이제 치료받았어요? 유명한 사람. 그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흑색종이었잖아요. 근데 그 키트루다 받고 완치됐잖아요, 완치.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키트루다가. 그런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크게 솔리드 튜머는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것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혈액암에는 뭐 림포마가 있고 류케미아가 있고 마이엘로마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네, 이렇게 분류를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솔리드 튜머는 거의 다 칼시노마라고 생각하면 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암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앞서서는 이제 뭐 어떤 암은 어떤 특성이 있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전체 암에 대한 이제 좀 공통적인 특성, 이걸 알아볼 텐데,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치문, 전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문, 이제 localized라고 해가지고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이제 처음 암세포가 이제 생겨가지고 암세포가 이제 발생했다라는 것을 원발암이라고 합니다. 원발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유방에 뭐 위에 이렇게 어떤 특정 부위에 처음으로 암이 시작된 부위가 어디냐, 그거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암 치료에서는 전이가 된 건지 아닌 건지 이거를 또 파악하는 것이 암 치료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발암이 어디냐,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치면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원발암 부위에서 이제 치면 인베이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내피 상피를 이제 뚫고 쭉 들어와가지고 이제 혈관 침투까지 일어나게 되면은 암세포가 이제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이동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쭉 혈관이나 림프관 통해서 침투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다른 부위에 가가지고 또 암을 이제 만드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문성이 있기 때문에 침투를 해가지고 혈액을 타고 가가지고 전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상세포와 다른 암의 이제 큰 주요 특징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과대사, 하이퍼메타볼릭이라 해가지고 아무래도 세포 분열이 빠르다 보니까 세포 분열을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정상 세포들보다도 암세포는 어떤 특징이 있다? 포도당 그리고 지방산, 이런 이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그런 그 대사작용이 굉장히 과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특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 뭐 이렇게 암 환자들이 이제
진단을 받을 때 진단용으로 이 특성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지금 사진은 이게 엑스레이 사진이거든요. 엑스레이 사진. 이게 실제 이제 암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인데, 여기 부분, 이게 엑스레이로 보면은 이게 지금 암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엑스레이로 보면은 잘 모르지만, 이제 과대사를 이용한 이제 그 진단 기법 중에 하나가, PET-CT를 이제 많이 찍죠. PET-CT를 많이 찍으면은 이제 그거 포도당을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로 이제 표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PET-CT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빨간색 부위들 있잖아요. 빨간색 부위. 이런 데들이 이제 대사가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왜 활발을 하냐? 지금 그럼 여기 요거 세 개 다 그 암이냐? 그건 아니고, 이제 여기 보면 위치가 위잖아요. 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세포 분열은 이제 위산 때문에 이제 세포가 이제 많이 이제 사멸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세포 교체를 빨리빨리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올 수 있고, 뇌도 포도당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뇌도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이런 원래 있는 장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이상한 곳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검사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암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돌연변이라는, 이제 특히 돌연변이라는 내성 문제가 이제 또 심각하죠, 사실. 그래서 암이 이렇게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항암제를 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했을 때, 문제는 항암제가 나중에 불활성화돼 내성을 보인다. 이제 특징이 있어서 항암 치료를 개발을 했어도 이 치료가 언제까지 유효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암 치료법에 대해서, 항암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더 효과적이고 더 특이적이고 내성이 없는 항암제는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를 지금 연구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사실 암은 크게 주요 특성이잖아요. 주요 네 가지 특성 중에 마지막은 이제 면역을 회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상세포에서 유래한 암세포가 정상세포에서 유래를 했기 때문에 정상세포와 비슷한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몸의 면세포, 특히 뭐 T세포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 이제 자기냐, 그러니까 내 세포냐, 자기 세포냐, 비자기 세포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면역학을 공부했을 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자기 세포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세포를 이제 파괴시키거나 이제 불활성화시키는 그런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있는데, 암세포가 이런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혀낸 것이죠.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면역 항암제가 지금 나온 것인데, 굉장히 되게 유효한 이제 항암제로서 지금 많이 평가를 받고 있어서 실제로 재작년이 아니고 2019년도니까 한 2년 전에 이제 노벨상도 받게 된 그런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과대사랑 면역 회피가 요즘은 이제 항암제를 이제 타겟팅을 해서 만드는데 가장 좀 주요한 특성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볼 텐데,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제 매년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이제 면역 회피에 대한 거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2019년도에 이제 3세대 면역 항암제 원리로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죠.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제 받은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과대사, 이 하이퍼메타볼릭을 이용한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현재 지금 4세대 항암제가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 이 면역 회피 원리를 가지고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것은, 이미 면역 항암제가 개발이 돼가지고 연구가 다양하게 지금 또 막 추가적으로 막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약도 나와 있고 이미. 그런데 이제 4세대 항암제는 이제 제가 최근에 찾아봤을 때는 어떤 이제 제약회사에서 임상 1상까지는 통과를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치료제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한테 임상 시험 이제 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근데 이 4세대 항암제는 좀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 왔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들이 있어. 그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효과적으로 암만 사멸시킬 수 있는 그런 항암제가 이제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4세대 항암제로 지금 연구 개발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4세대 항암제의 그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할 것은 이 3세대 면역 항암제 원리,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랑 이 4세대 항암제, 앞으로 이제 차세대 항암제의 이제 이론이 바탕이 되는 것으로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 두 가지의 이론에 대해서 지금 잠시 공부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4세대 항암제는 이제 뭐 인재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뭐 4세대 항암제라고 이름 제가 이제 붙여놨지만 아직 4세대 항암제라고 뭐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네이밍을 한 것이고, 4세대 항암제라고 불리는 것은 다 대사 항암제예요. 대사 항암제를 만드는 것을 이제 4세대 항암제로 지금 가고 있는데, 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암의 저산소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암의 저산소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암세포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정상세포는 이렇게 세포를 이제 배양을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조금 몇몇 세포가 있어도 정상세포는 이렇게 쭉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그릇이 이제 다 찰 때까지 한 층이 될 때까지만 이제 분열을 하고 이제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암세포는 다른 특징이 있는 게 이게 한 층이 쌓여고 더 이상 분열을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분열을 해서 여러 층으로 이제 쌓인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실험실적으로 이제 확인을 한 암세포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쌓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쌓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물질 교환이 원활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물질 교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건 에너지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이 그릇에다가 이렇게 세포 배양을 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배지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영양분 공급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포 분열 시키잖아요. 근데 이렇게 암 세포가 이렇게 중앙에 있으면은 이런 애들은 효과적으로 이제 물질 교환이나 이제 호흡 같은 거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부는 암세포 내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산소 공급이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돼서 저산소증에 빠진단 말이에요. 저산소증. 그거를 이제 영어로 이제 하이폭시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연구자들이 이 암은 저산소증에 이제 빠졌을 때 그럼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놀목시아라고 해가지고, 이 놀목시아는 이제 우리가 보통 산소가 좀 있는 상태, 정상세포 같이 이제 물질 교환이 산소가 이제 정상적으로 잘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를 놀목시아라고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 지금 이게 전체가 지금 세포예요. 이제 세포질에 보면은 히프1 알파라고 부르는 이제 단백질이 존재를 한다는 것까지 발견을 한 거죠, 처음에. 근데 히프1 알파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들이 산소가 이렇게 O2가 있잖아요. O2가 있는 환경에서는 히프1 알파라는 단백질이 프롤릴 하이드록실레이션이라는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산소가 이제 히프1 알파 단백질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 결합된 단백질이 또 누구랑 결합하냐? 이 세포질 내에 있는 VHL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뭐 본히켈 린다우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 단백질과 결합을 하면 이렇게 이제 프로테인 컴플렉스를 이루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히프1 알파가 이렇게 프로테오좀에 들어가서 프로테오조멀 디그라데이션이 돼서 이제 분해가 돼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작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라지는, 이제 보통 정상세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암같이 이제 저산소증에 빠지는 이제 세포의 경우에는 보니까 이 히프1 알파라는 단백질이 산소가 없다 보니까 바로 어디로 들어간다? 핵 내로 들어가서 이 히프1 알파가 이 HR이라는 이제 DNA의 구역에 이제 ARNT라고 하는데, 안트랑 이제 딱 합쳐져 가지고 이게 뭐처럼 작용하느냐? 전사인자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전사인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단백질이 쭉 DNA를 풀면서 전사를 이제 쭉 시켜가지고 뭐가 이제 나온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mRNA가 이제 나온다. mRNA를 이제 만든 이유는 뭐겠어요? 이게 이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mRNA를 이제 히폰 알파가 쭉 저산소증 상태에서 하이포엑시아 상태에서 쭉 mRNA가 이제 전사가 돼가지고 어떤 단백질을 만드냐? 그것이 바로 EPO. EPO가 무엇이냐? 많이 들어봤죠? 적혈구 생성 인자. 그다음에 VEGF라는 이제 혈관 생성 인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혈관 생성 인자 같은 애들을 만들겠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더 이제 인자들이 있지만 생성하는 인자들이 있지만 그냥 이제 물질 교환이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이제 중앙의 이제 암세포들도 이제 자기네들이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서 단백질 이제 적혈구 이제 생성 인자 만들고 그다음에 혈관 생성 인자 만들고 해가지고 막 혈관을 아주 모세혈관이나 미세혈관이나 이런 혈관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내가 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암이 많이 이제 병기가 진행된 사람들을 이제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쭉 열어보잖아요. 그럼 열어보면은 그 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제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뭐 배를 열든 가슴을 열었는데 이건 할 수 없다. 수술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닫았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암세포가 이렇게 막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커지면은 이제 혈관까지 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자기네들도 살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서 수술해버리면 혈관이 이제 많이 생겼기 때문에 수술을 했다가 이제 출혈이 너무 커지고 출혈이 너무 커지면은 뭐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혈액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암 뭐 이런 수술할 때 혈액이 많이 필요한 거야. 수혈 그래서 그 헌혈했던 그 피들이 많이 필요한 거라고. 계속 수혈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술하다 보면은 이제 출혈 생겨서 이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 암 수술할 땐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아까 이제 제가 원바람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전이된 암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 내가 수술한 부위가 원바람 부위가 아니고 전이된 부위야. 전이된 부위를 수술하면은 수술을 해서 이제 피가 나면은 그 피 안에 또 암세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수술로 인해서 출혈이 난 그 안에 암세포 때문에 다른 장기가 수술한 다음에 또 다른 장기가 전이가 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수술을 이게 전이가 되면 수술 못 해. 뒤에 가서도 얘기할 텐데 암은 전이가 됐다 그러면은 수술을 할 수 없다로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암 치료가. 그래서 이제 면접 기출을 이제 하나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가천대랑 경북대 약학대학에서 이런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낸 적이 있는데 면접에서 뭐 신약을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약 과학자라고 할 때 가장 개발해보고 싶은 신약이 있다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할 때 어, 뭐, 어,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추천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연구를 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뭐 면역 항암제가 워낙 뭐 잘 알려져 있고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의약품으로도 이제 출시가 됐으니까 4세대 항암제 뭐 2019년도에 20년도에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19년도네요. 이 연도가 자꾸 헷갈리네. 2019년도에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제 받았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그 암의 저산소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내가 신약으로서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암의 저산소증은 이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약물을 디자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약대를 와가지고 열심히 뭐 약물학이라든지 뭐 병태 생리학이라든지 뭐 약동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제가 약과학자로서 효과적인 암치료제를 만드는데 한번 일조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뭐 대답을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답변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내가 최신 트렌드도 알고 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 그래서 공부를 약학대학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싶다까지 학업계까지 연결해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이제 정리를 해두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뭐 이런 항암제 뭐 이렇게 뭐 희귀성은 아니고 뭐 난치병 치료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런 중증 질환 치료제만 평소에 이렇게 뭐 관심 있는 거는 아닐 수가 있잖아요. 뭐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필요한 의약품들 진짜 이 약 없었으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되는 의약품들도 있잖아요. 홍성창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좀 어떤 약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알보칠. 알보칠 여러분 써봤어요? 알보칠 써본 사람이 있을 텐데 요즘은 그 뭐냐 코로나 이후라서 그런지 뭐 한일 관계가 악화된 다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보칠이 그 다케다 제약 건데 알보칠이 이제 요즘 잘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약을 이제 권해주던데 약국에서 그 알보칠이 진짜 효과가 좋은 게 그 입 구내염에 진짜 효과가 좋은데 이렇게 입 안에 입술이나 여기 입술 내 안쪽 부분이 이제 곰잖아요. 그럼 되게 아프잖아요. 혓바닥 곰고 하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런데 알보칠 진짜 한 번, 두 번 쓰면은 진짜 바로 나.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삶의 질이 좋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생활 밀접형 의약품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나는 어떤 의약품을 이제 생활 밀접형 의약품 중에서 되게 좋아하고 내가 치료효과가 되게 좋아서 되게 잘 쓰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연구약사로서 진로를 잡을 때라든지 뭐 그럴 때 얘기를 하거나 자소서에 기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교재에서도 합격생 우수 자료서 이제 15번째 자소서 보면은 이렇게 생활 밀접형 의약품 연구를 하고 싶다고 예전에 제가 제 가이드를 줘서 자소서를 작성했던 이제 샘플 자소서가 있어요. 그 합격생 중에. 그래서 이런 자소서도 참고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더 찾아보고 생각해봐서 자소서를 기술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항암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항암제 종류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화학적 항암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는 나와 있고 이제 현재 4세대 항암제도 이제 개발 중에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어떤 좀 특징이 있는지, 장점, 단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1세대 항암제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암세포가 확실하게 사멸된다. 확실히 이게 중요한 거죠. 확실히. 이건 뭐 예외가 없는 거죠. 이건 뭐 확실히.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나머지 2세대, 3세대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암세포가 사별한다는 거를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1세대 항암제는 이걸 투여해. 그러면은 확실히 암세포는 죽어. 100% 확실히 죽어. 효과가 그래서 제일 좋아. 1세대 항암제야. 근데 이 장점이 너무나 뚜렷하니까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 정상세포까지 죽는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뭐 약이 독해서 죽는다가 아니고 사실 이 세포 독성 항암제는 우리 암세포가 정상세포에서 유래를 했기 때문에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둘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공격해가지고 사멸을 시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암세포도 확실하게 죽지만 정상세포도 같이 확실하게 이제 죽는. 그래서 이제 정상세포가 죽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항암제, 세포 독성 항암제, 1세대 항암제를 투여를 받으면 어떤 증상이 있냐.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머리 빠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머리 빠지고, 입이 헐고. 왜냐면 이제 구강세포도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강세포가 많이 이제 죽어버리니까 입이 헐어버리고, 복구가 잘 안 되니까 입이 헐고, 이제 구토가 일어난다. 이제 위벽 세포도 계속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 구토 증상, 이제 속이 메스껍고 그래서 밥도 잘 못 먹고 이런, 그래서 체중이 많이 빠지죠. 이제 항암제 투여를 받으면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1세대 항암제의 예시로는 이런 약물도 있어요. 되게 많죠. 각각의 약물들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이제 그 분자적 그 메커니즘을 갖는데 이 정도 약물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면은 아주 좋아요. 이 정도는 상식이에요, 상식. 암 치료 전략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뭐 시스플라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반 화학에서도 문제 뭐 가끔 출제되고 뭐 그러죠. 뭐 예시로도 나오고. 이제 뭐 플라틴 계열인데 뭐 백금 계열 이제 항암제인데 이제 시스 이제 유기화학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시스라는 거죠. 이제 같은 방향에 이제 있다는 거고 트랜스가 아니고 시스라는 것이고 그래서 시스플라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제 요런 탁셀자가 붙는 것들은 이제 탁솔 계열이죠. 탁솔 계열 이제 그런 것 중에 가장 유명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건 파클리탁셀 그냥 너무 기본으로 쓰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두면 좋아요. 뭐 파클리탁셀 도세탁셀, 그 다음에 테칸 이렇게 끝나는 것들. 그 다음에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 이것도 진짜 많이 쓰죠. 포스포마이드 이것도 진짜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메토트렉세이트도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거죠. 뭐 건선 있는 사람들한테도 쓰는 약인데 이거는 항암제로도 이제 많이 쓰는 이제 메토트렉세이트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고 독소루비신, 에피루비신 이런 신으로 끝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1세대 항암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세대로 넘어왔어요. 근데 2세대로 왜 넘어왔느냐? 1세대가 어떤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세포도 이제 공격을 하니까 머리 빠지고 입 벌고 구토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단점이 되냐면은 머리 빠지고 입 벌고 구토가 일어나가지고 단점은 아니고 중대한 단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머리 빠지고 입 벌고 구토가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항암 치료를 지속적으로 쭉 받기가 어려워. 왜냐면은 너무 힘드니까 체중이 너무 빠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밥도 잘 못 먹고 하는데 아무리 암이 낫는다고 하더라도 이 치료를 계속 받는 거가 무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포기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많고, 아, 더 이상 못 받겠다. 나 죽을 것 같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세대 항암제의 이런 단점을 보완하자면은 1세대 항암제를 개발했을 당시에는 그러면은 1세대 항암제가 암세포를 확실히 사멸시킨다는 이렇게 장점은 있지만 정상세포도 같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보자?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공격해서 사멸시키는 항암제를 개발해야겠다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세대가 나온 거예요. 2세대. 그래서 2세대의 장점은 그래서 개발이 됐죠. 결국에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장점이 암세포를 이제 선택적으로 사멸시킨다는 큰 장점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개발해냈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90년대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9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뉴스나 신문 기사에 뭐가 많이 나왔냐면은 드디어 암을 이제 완치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뭐 이런 드디어 뭐 암을 이제 정복한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가 표적 치료제가 처음 나왔을 때야. 왜냐면은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몰랐지. 암세포가 선택적으로 사멸을 시키고 암세포만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멸을 시키니까 드디어 이제 이제 완치된다. 암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많이 신문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호도를 했었는데 반응률이 많이 뛰어나고 뭐 이렇게 당연히 암세포만 공격하니까 부작용 적고 이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어떤 큰 단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냐. 이게 표적 치료제라고 하잖아요. 이제 2세대 이제 항암제가. 그러니까 특정 유전자, 그러니까 암이 갖고 있는 특정 이제 특징 중에서 암세포만 발현하고 있는 암세포에게만 돌연변이가 있는 그런 유전자들을 많이 이제 찾아내고 발굴을 했는데 그런 유전자가 암 환자라고 해서 다 돌연변이가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도 이제 예시를 들어줄 텐데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유방암 치료제 중에 뭐 유명하게 알고 있는 거는 허세틴이라고 하는 이제 표적 치료제가 있는데 그 표적 치료제가 표적으로 하는 것이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다르게 유방암의 경우에는 유방암 세포의 경우에는 헐2라고 하는 그 리셉터 단백질이 정상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막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헐2가 이제 발현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은 허세틴이라는 항암제를 맞으면은 효과가 정말 좋아. 반응률이라는 것은 효과가, 그러니까 암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반응률이 정말 좋아. 그런데 단점은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어서 그런 똑같은 유방암이라도 그런 특징이 없는 암 환자한테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표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표적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은 그럼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돼? 그럼 또 1세대 항암제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지.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나중에 또 연구하다 보면. 그게 뭐냐? 내성이 발생하더라. 아무리 효과가 좋으면 뭐해? 처음에는 반응률이 뛰어나. 계속 암이 줄어들고 정말 우와 완치되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표적 항암제를 써도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내성이 발생해. 암세포도 살기 위해서 이 내성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나중에는 발전을 하는데 그런 내성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좀 안 되고 있죠. 이 내성 문제에 대해서 이 연구를 하는 것이 신약을 개발해서 신약을 하나 내는 것보다 어려워.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적 치료제를 개발했는데도 암을 정복하기가 이제 어려운 이제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다음에 보통 이제 표적 치료제는 이런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로 어쩌고 저쩌고 닙으로 끝내요. 닙. 뭐 뒤에 가면 이제 예시를 이제 나올 건데 이메티닙 이런 식으로 닙으로 끝나 성분명들이. 그다음에 다닐클론 항체로 이제 만든 이제 표적 치료제도 있어서 뭐뭐 맙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들이 뭐뭐 맙 하는 이제 의약품을 보면은 다닐클론 항체로 만든 거구나 이렇게 알면 돼. 이게 약어거든요. 맙이. 이게 무슨 뭐의 이제 약어냐? 모노 안티바디의 약어예요. 그러니까 다닐클론 항체라는 거지. 그래서 성분명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3세대 이제 항암제 이제 개발까지 왔는데 3세대 면역 항암제는 이제 큰 장점이 있죠. 그것이 바로 부작용이 매우 적다는 거죠. 부작용이 이제 근데 2세대 항암제에서도 부작용은 적었는데 3세대 항암제는 정말 적어. 정말 매우 적어.
왜 적으냐? 암세포 자체에 이제 적용시키는 그런 약물이 아니고 우리 이제 T세포,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더 이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약물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이제 작용하지 않아서 부작용이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고 내성 발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자꾸 직접 공격하거나 암세포한테 적용되는 약물을 디자인을 해서 쓰다 보니까 암세포가 거기에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성이 발생하는데 이 면역 항암제는 면역 세포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성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아주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10가지 이상 하면서 사용 가능.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는 이게 표적에 따라서 이게 약물이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유방암 표적 치료제는 거의 유방암만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뭐 약간 좀 다양하게 쓸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면역 항암제는 암종에 구분하지 않고 T세포 같은 이제 우리 면역 세포를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키도록 이제 만드는 의약품이다 보니까 암종에 별로 크게 관련 없이 아주 다양한 암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장암은 효과가 좀 낮습니다. 대장암은 아직도 좀 연구 결과가 없는데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그 키투르다라고 하는 3세대 면역 항암제가 대장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혀내가지고 연구가 돼가지고 유일하게 키투르다만 대장암에서 좀 이제 쓸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단점은 무엇이냐? 이것도 특정 유전자를 가진 혼자 효과가 크다는 게 무엇이냐? 이게 지금 2세대 항암제를 지금 별로 큰 차이가 없잖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3세대 면역 항암제도 결국에는 표적 항암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세대, 3세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니까 마치 2세대 항암제가 표적 항암제가 3세대보다 더 안 좋아 보이고 3세대가 더 좋아 보이고 막 이렇게 이제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표적 항암제 안에 이런 티로신 키나즈랑 다이클론 항체 중에 면역 항암제가 다 이렇게 그냥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뒤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면역 항암제도 이제 표적 항암제이기 때문에 특정 유전자를 가진 환자에게 효과가 클 수밖에 없고 비싸죠. 면역 항암제가 이게 제조 공정이나 이게 특히 이제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2에서 8도 냉장 보관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주사제다 보니까 이게 비쌉니다. 그리고 3주에 한 번씩 맞아야 되고 560만 원 정도 이제 드는 이제 고가의 약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는 이제 단점이 있죠. 경제적 부담이 왜 단점이 되느냐? 뭐 이런 이유와 비슷해요. 돈이 없으면은 맞다가 포기할 수 있거든. 환자들이. 그래서 자꾸 나라에다가 그 환자들이 암 환우회에서 그 심평원에게 막 급여 혜택 해달라. 키트루다 이렇게 뭐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왜 급여 혜택 안 해주냐? 막 이렇게 자꾸 항의하고 이러는 게 뭐 치료 이거 몇 번 맞아서 효과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맞아야 되니까 이제 근데 한 달에 맞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치료적 효과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맞지 못해서 치료적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단일 클론 항체로 이루어지는 맙으로 끝나는 이제 의약품들이 3세대 면역 항암제에 포함되어 있고 셀 이렇게 끝나는 것들 요즘 또 이제 최신 이제 면역 항암제 중에 이제 CAR-T라는 이제 T세포를 이제 가지고 연구를 하는 이제 항암제를 연구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항암제들은 다 뒤에 셀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셀. 그래서 항암제 개발의 궁극적 지향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뭐 이론적이긴 하지만 이제 이거 순서가 좀 잘못됐는데 1세대 항암제는 이제 치료적인 이제 암세포가 확실하게 사멸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는 차세대 항암제들은 1세대 항암제만큼의 강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세대 항암제만큼의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뭐 적용을 하는 암세포만 이제 딱 선택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세대 항암제만큼의 적은 부작용이 있는 항암제가 개발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면 정말 뭐 암을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암제는 앞으로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런 특징들을 다 갖고 있는 항암제였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견해가 있고 그래서 1에서 3세대 항암제의 장점을 4세대, 뭐 5세대, 6세대가 될지도 모르죠. 그런 이제 차세대 항암제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지향점 삼아서 연구 개발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이제 견해가 있다. 그 다음에 뭐 단지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1에서 3세대의 항암제의 그런 장점만 그럼 갖고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앞에서 치료 비용이 또 부담이 많이 되면은 치료제 자체의 효과가 있어도 이게 치료를 환자들이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나 아예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사제가 보통 비싸요. 주사제로 만들어지면은. 그러니까 주사제보다는 또 경구투여제제로 가능하면 만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은 단가도 낮추기가 좋고 환자들도 편해. 그러니까 복약 수능도도 올라가. 그러니까 주사제 같은 경우는 펜브롤리주맙이라고 하는 키트루다는 3주에 한 번씩 주사로 IV로 이제 맞는데 수액에다 이제 섞어서 맞거든요, 보통. 수액에다 섞어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스스로 이제 투여받을 수는 없고 병원을 3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맞고 와야 돼.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죠. 병원을 자꾸 가야 되니까 주기적으로. 근데 만약에 경구 투여를 한다, 알약으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의약 받아가가지고 주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시간 맞춰서 뭐 복약 지도에 따라서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환자가 부담이 적고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복약 수능도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 훨씬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사제보다는 웬만하면은 가능하면 경구투여 제제로 만드는 것이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펴본 대로 표적 치료제는 면역 항암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모노 안티바디 마비라고 부르는 이제 단일 클론 항체로 이제 의약품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백질을 경구투여하면 위에서 소화가 되니까 이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정맥으로 이제 주사 투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론 이제 이상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항암제를 가능하면 경구투여로 제제로 만드는 것이 좋다. 이상적이지만 그래서 주사제의 장단점 혈관에 바로 투여해가지고 효과는 빠르지만 계속 이제 주사 찔러야 되니까 얼마나 아프고 불편하겠어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자꾸 찔러야 되니까 불편하고 주사제 가격이 높고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치료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구약사를 이제 진망을 한다면은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이런 쪽으로 뭐 연구를 하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도 한번 내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약학대학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봤을 때도 여러분들은 아직 뭐 현직자들이 아니니까 약사가 아니니까 충분히 이상적인 걸 바탕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입학을 할 때는 나의 꿈과 이상과 그 포부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현실에서 너무 벗어나면 안 되지만 조금 이상적으로 다가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런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자소서에 녹이면은 괜찮겠죠. 면접에 가서 얘기했을 때도. 그러면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암도 연구한 사람 많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면접에서 이렇게 핑퐁 이렇게 할 수 있죠. 면접을 주고받고 대화처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사 치료가 비싸다. 그래서 실비보험에서도 어제 이제 특강에서도 이제 실비보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지만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도 연간 그 금액이 제한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250만 원으로 연간 실비보험에서 환급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50만 원까지예요.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펜브롤리주맙 같은 키트루도 한 번 맞으면은 비급여로 맞아버리면은 560만 원 되는데 3주에 1년에 250만 원 지원받는데 그 펜브롤리주맙 한 대 딱 맞아버리면은 뭐 이거 바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환자들이 가격 부담이 있겠죠. 그다음 2세대 그럼 항암제 특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2세대 항암제 특징은 이제 2세대 항암제를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데 사실 3세대 면역 항암제도 표적 항암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주면 좋겠고. 그래서 표적을 이제 찾아서 그 암세포 특이적으로 이제 발현되는 이제 유전자라든지 수용체 같은 것들을 이제 표적을 삼아서 그거를 이제 암 항암제로 이제 제작을 한 건데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2세대 항암제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뭐를 타겟하느냐 이런 티로신 키나제 다 억제제다 라는 것이죠. 이게 다 리세터인데 이것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티로신 키나제에 대한 이제 그 암세포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억제를 해서 암세포를 이제 사멸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다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다. 2세대 항암제 중에 대부분은 이런 억제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장점이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다? 내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아직까지는 약학대학 그 면접에서 이 내성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기출 문제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그 면접에서 나오기가 좋아. 내가 교수라면 한번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생물학 공부를 하면서 항생제에 뭐 대한 뭐 그런 지식, 그러니까 뭐 세균, 원핵세포 이런 거 공부할 때 세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항생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접해서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항생제가 내성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만 그냥 물어보면 너무 이제 지식적인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항생제랑 항암제를 같이 묶어서 내성의 원인을 물어보기는 좋아요. 예,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내성이 왜 생긴가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물어보면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항생제나 이제 항암제를 많이 투여를 받으면 암세포가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뭐 유전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조절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방어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된 이유가 그것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주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생제와 항암제에서 말하는 내성의 가장 큰 원인은 다음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사이언스 타임스라는 그 홈페이지에서 제가 그림을 따왔는데 그 내성이 생기는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생제를 받으면은 나중에 뭐 약국에 처방받거나 이러면은 받은 항생제를 그 먹다가 중단하거나 먹고 남기거나 일부 남기고 다 먹지 않거나 이러면 안 되고 받은 항생제는 끝까지 다 먹어야 된다. 내가 몸이 나아도 다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성균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제 원핵세포, 이제 세균 같은 애들은 다 이제 원핵세포다 보니까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었어. 그래서 이런 항생제 감수성이 있는 이런 초록색 세균들은 싹 죽어요. 근데 이런 항생제의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이 만약에 남아 있었어. 그리고 나머지 세균은 다 죽여. 그러면 죽었어. 그러면 이 세균만 살아남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나중에는 이런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항생제를 나중에는 투여를 해도 이제 항생제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 외에도 세포 분열을 빠르게 한다는 특징이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DNA 수선 기작 자체가 없잖아요. 이게 단일 스트랜드야. 싱글 스트랜드다 보니까 수선 기작 자체가 진핵세포보다 훨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막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자신네들이 그 이제 생식을 하고 이제 적응을 할 때 다양한 유전적 돌연변이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환경에 살아남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항생제는 그래서 이렇게 투여를 했는데 만약에 이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이런 세균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만약에 항생제를 먹고 이만큼만 남았어요. 근데 이 남은 애들이 지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막 하면서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우연의 그 결과로서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세균이 새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포이 워낙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항생제 내성을 갖는 세균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항생제의 그런 레지스턴스를 갖는 이제 슈퍼박테리아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런 세균들이 남지 않고 싹 죽을 수 있도록 이제 처방받은 항생제는 전부 다 먹어라. 그래서 슈퍼박테리아가 생기지 않도록 찬스를 줄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해 갔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 항암제도 마찬가지야. 항암제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내성이 발생을 하는데 그 암세포도 진핵세포이긴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세포 분열이 빠르고 멈추지 않고 이렇게 층으로 쌓일 만큼 이렇게 계속 분열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대사 활동이 굉장히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진핵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암세포는 DNA 수선 기작이 굉장히 별로 이렇게 잘 작동되지 않아. 원래 정상 세포에 비해서 훨씬 잘 작동되지 않고 그래서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세균같이 원핵세포 같은 애들처럼 세포 분열도 빠르고 세포가 많이 생겨나. 근데 돌연변이도 잘 일어나. DNA 수선 기작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그래서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그런 암세포가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내성을 갖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죠. 물론 드럭 레지스턴스라는 이제 유전자를 이제 자기네들이 발현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항암제가 그 암세포 내에 들어오면은 밖으로 다시 배출시키는 그런
작용들도 암세포가 막 일으키고 막 이런 것들도 연구가 돼서 막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포 분열이 빠르다. 그리고 DNA 수선 기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한 내성을 갖는 암세포나 내성을 갖는 세균이 출현할 확률이 높아서 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 훨씬 더 주요한 이제 원인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오늘 시간 통해서 좀 명확하게 공부를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세대 항암제의 표적 항암제는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알면은 좋지만 정말 특히 유명해서 좀 이름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표적 항암제 2세대 항암제는 뭐 허세틴 아까 얘기한 유방암 치료제죠. 그래서 헐투라는 이제 분자 타겟을 갖고 있는 이런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글리백은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TK가 티로신 키나제라는 얘기예요. 티로신 키나제. 그 다음에 이레사 폐암 치료제죠. 폐암 표적 치료제 EGFR을 이제 타겟팅하는 아바스틴 이제 거의 정말 효과적인 정말 블록버스터인 아바스틴 대장암 치료제 이제 VEGF라고 하는 혈관 신생 인자를 이제 억제를 하는 거죠. 이제 단백질을. 그 다음에 이제 젤코리도 화이자 건데 이것도 폐암 치료제. 파그리소 이것도 폐암 치료제. 폐암 치료제가 많죠. 아무래도 폐암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폐암 치료제 개발이 좀 많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건 뭐 또 옆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왜 가져왔냐면은 이게 적응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적응증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의학학적으로는 지금 이 항암제가 어떤 질병을 타겟팅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전문 용어로 이 글리백이 어떤 질병에 사용하는 약입니까에 대한 그 유식한 말로 글리백의 적응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글리백의 적응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말은 글리백은 어떤 질병에 사용되는 약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말과 동일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적응증을 인디케이션이라고 해요. 인디케이션. 그래서 뭐 임상시험 같은 거 할 때나 뭐 교수님들이 물어볼 때 그래서 그 약은 인디케이션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적응증. 그 다음 3세대 항암제 특징을 한번 봐볼게요. 3세대 항암제는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 이건 역시 이제 표적 치료제라고 했죠. 근데 3세대 항암제의 특징은 암세포가 인체 면역 체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하여. 그러니까 지금 암세포가 자꾸 회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다시 면역세포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물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런 약물들의 주류 분야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이뮤노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이제 억제제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 면역세포 치료제 뭐 이런 것도 있고 면역 바이러스 치료제 있고 있는데 이것들은 아직까지는 특히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는 거의 뭐 개발이 많이 안 되고 있고 지금은 메인은 이런 이뮨 체크포인트 억제제가 이제 메인 이제 주된 3세대 면역 항암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3세대 항암제가 이제 뭐 부작용도 적고 뭐 다양한 암에 쓸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단점은 반응률이 좀 낮아요. 아무래도 암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반응률이라는 것은 암세포가 실제 얼만큼 이제 줄어드냐 그거에 대한 이제 용어인데 T세포가 정상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다 보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좀 느리고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가 좀 느리고 지속적으로 좀 투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표적 치료제 2세대 이제 항암제보다 반응률 자체가 조금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효과 자체는. 그래서 기존 항암제랑 좀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표적 치료 역시 면역 항암제 역시 표적 치료제다 보니까 이제 적절한 바이오마커라는 이제 그런 표적 발현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또 이제 쓸 수가 있고 이제 좀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 가장 이제 많은 그 3세대 항암제 중에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가 그럼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은 이게 분자 타겟은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면역 관문 억제제를 타겟팅으로 하는 이제 분자 표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T셀이잖아요. T세포고 이게 이제 암세포인데
이게 암세포인데, 뭐 MHC 같은 단백질 여러분들 면역학을 했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고, 이제 자기랑 비자기를 이제 확인하는 이제 단백질이니까. 근데 그것 외에도 이런 다른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번에 3세대 면역항암제를 이제 개발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제 이론이 된 것은 무엇이냐? T세포와 암세포 사이에서 자기 비자기,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이제 나쁜 세포냐 아니냐를 T세포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 PD-1이라는 이제 단백질을 이제 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PD-1이라는 거를 이제 T세포가 발현을 하고 있는데, 암세포가 이런 T세포의 이런 검문을 피하기 위해서 PDL1이라는 단백질을 제시를 하고 있더라를 발견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옆에 이제 화면에서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제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T세포가 작동을 하려면은 이게 PD-1이라는 이 단백질을 T세포가 이제 발현을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이 PDL1이라는 것을 이제 발현을 시켜가지고 이게 여기에 철커덕 붙으니까, 이거는 내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 정상 세포구나라고 T세포가 착각을 하더라. 그래서 암세포가 T세포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사멸되지 않는구나를 이제 발견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이냐? 그럼 약물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 PD1, T세포가 이제 발현한 PD1에 암세포가 이제 발현하는 이제 PDL1이 이렇게 붙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을 시켜주는 그런 약물을 디자인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T세포의 암의 살상력을 증강시킬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이 항암제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암세포 표면에 PDL1이 PD1과 결합하면 면역 T세포는 암세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관문 억제제인 안티-PD1이 PD1에 달라붙어서 T세포가 약해지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이 이 면역 항암제의 이제 주된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약물로서 이 두 세포 간의 이런 결합을 이제 효과적으로 차단시켜주면은 암세포, T세포가 효과적으로 암을 이제 사멸시킬 수 있도록 살상력을 이제 증강시킬 수 있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만들었고,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이 밝혀져서 지금 키투루다 같은 이제 옵디보, 뭐 키투루다 이런 이제 면역 항암제들이 이제 많이 개발돼서 이제 사용이 지금 되고 있고, 추가 연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럼 선생님, PD1 억제제가 지금 뭐 키투루다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앞서 이제 살펴보면은 PD1 이제 약물 중에 펜브롤리주맙이라고 하는 이제 키투루다도 있는데, 니볼루맙이라고 하는 이제 다른 약물도 있잖아요. 왜 이런 약물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것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잠깐 해주자면은, 이 키투루다라는 이 의약품이 이제 면역항암제가 나오기 전에 원래는 3세대 면역항암제의 그 시초 같은 이제 가장 먼저 나온 면역항암제는 PD1 억제제는 옵디보라는 애예요. 옵디보. 이제 BMS라는 회사에서 이제 개발을 한 거는 아니고, 이제 오노약품공업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이제 BMS 쪽으로 이제 판 거죠. 이제 판권을 판 건데, 이제 옵디보가 이제 나와서 이거를 원래는 먼저 쓰고 있었어요. 옵디보가 이제 처음부터 제일 먼저 나온 건 옵디보였는데, 그 다음에 키투루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MSD 회사에서. 근데 지금은 옵디보보다 키투루다가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선호도가 높아. 왜냐? 똑같은 PD1 억제제인데 왜 그러면은 키투루다가 훨씬 더 선호도가 높은가를 봤을 때, 어떤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은, 이 폐암, 예를 들어서 폐암이다. 근데 폐암인데 옵디보를 쓰고 싶어.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PD1, 뭐 PDL1 이런 이제 분자 타겟이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분자 타겟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옵디보를 1세대 항암제를 쓰지 않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first line 테라피로 이제 1차 치료로 옵디보를 바로 투여를 하니까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좋은 약이라고 하니까 세포독성 항암제를 쓸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제 그 2세대 항암제 같은 표적 항암제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옵디보를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폐암 치료에. 근데 첫 번째 치료로 그냥 옵디보를 사용을 해보니까 효과가 없고, 1세대 항암제를 사용한 후에, 그러니까 세포독성 치료제를 사용한 후에
옵디보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더라가 발견이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것 대비해서 펜브롤리주맙이라고 하는 키트루다는 똑같은 PD-1 억제제인데 PD-L1 발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분자 표적이 좀 50% 이상으로 좀 많은 경우에는,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옵디보와 다르게 1세대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퍼스트라인 약물로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밝혀진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세포독성 항암제를 사용을 하면은 환자들이 아까 어떻다고 했어요? 환자를 치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네, 힘드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세포독성 항암제를 안 쓰고도 단독으로 면역 항암제를 쓰는 것이 여러모로 장점들이 있는데, 옵디보는 그게 안 되지만 키트루다는 되더라가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옵디보가 이제 많이 쭉 죽었죠. 이제 옵디보를 이제 사용하기가 좀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키트루다는 이제 후속 연구가 엄청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진짜 많이 되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 MSD 회사 거에 이제 키트루다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키트루다만 가지고 하는 임상이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 뭐 몇십 개 정도가 아니야.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3세대 면역 항암제의 대세는 이제 키트루다, 펜브롤리주맙이라고 하는 이제 키트루다가 대세다. 그리고 이것은 PD-1 억제제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이제 되겠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과학자가 돼가지고 이제 신약 개발에서 이제 역할을 그러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어떤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이제 앞서 방금 살펴본 이제 옵디보랑 이제 키트루다가 똑같은 PD-1 억제제인데도 이제 훨씬 선호도가 이제 갈리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약과학자라면은 나는 이런 것들을 좀 어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연구 역사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이제 실험실이나 뭐 대학원을 갔거나 이러면은 항상 그 임상시험 전에 이제 세포 수준에서 이제 많이 이제 실험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주로 접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그 비전의 범위가 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니까 세포 수준에서 암에 대해서, 암 자체에 대해, 질병에 대해 연구하고, 뭐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뭐 암 치료제까지 뭐 만들어 보겠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꾸 딜레마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 그럼 암에 대한 그런 특성이나 암 자체에 대한 분자 병리적 뭐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는 약학대학에 오지 않고 너가 원래 몸담았던 그 학교나 아니면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약학대학에 오려고 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답변하기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자면, 약학을 전공한 사람이 연구를 했을 때는 그럼 어떤 차별성을 둘 수가 있느냐. 이 똑같은 PD-1을 그런 분자를 타겟팅을 하더라도 같은 동종 계열의 약물에서도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 분자, 약물 자체의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약물 디자인. 그러니까 PD-1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왜 옵디보랑 키트루다가 그렇게 좀 다른 그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까지는 저도 알지는 못하지만, 뭐 가정을 해보자면 뭐 PD-1 이제 안티 PD-1 이게 지금 이제 약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디자인한 약물 키트루다나 옵디보 같은 약물이 안티 PD-1인데, 이 안티 PD-1이 PD-1과 결합하는 뭐 바인딩의 결합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분자를 디자인을 하면은 훨씬 더 이 PD-1에 약물이 더 잘 붙을 수 있느냐를 더 연구를 해볼 수도 있겠고, 약과학자라면은 뭐 약품 생화학이나 물리학학 이런 이제 학문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하면 더 약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특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약력학도 알아야 되고 약물학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약물을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이 약물을 어떻게 투약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투약할 거나, 제제를 어떻게 만들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약물 자체를 이제 용법을 어떻게 이제 정할 수가 있겠느냐. 투약의 편의성도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느냐. 약제약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약물 대사도 알아야 되고, 약물 전달은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야겠죠. 그냥 투여한다고 바로 그 약물들이 가가지고 T세포한테 턱턱 잘 달라붙고 이러지는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지금 개발되어 있는 약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훨씬 더 좋은 약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약과학자로서, 약학 전공자가. 아니면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했고 이런 것들을 연구한 걸 통해서 다른 뭐 개량 신약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더 좋은 약물을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분들의 장점이 있으니까 약학대학에 이제 지원을 하거나 할 때는 좀 이런 쪽으로 좀 어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약학을 배워서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례를 들어서 이제 옵티보랑 키트루다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같은 분자 디자인을 갖고 있는 약물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더 개선을 하려면은 약학의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어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하기 왜 중요하느냐. 이제 어제 강의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표준 치료, 그러니까 신약이 개발되기 이전에 이미 현재 그 암 환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행 치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중복되는 약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고 현재 치료제보다 더 좋은 치료제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물 치료학에 대해서도 이제 잘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약대에 가면 약물 치료학이 1에서 뭐 4까지 굉장히 되게 세분화돼 가지고 이제 여러 학기 동안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물 치료학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현행 치료 중에 표준 치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표준 치료. 이런 질병에 있을 때는 이런 약물들을 쓴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 약물 치료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학문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이런 약학의 그런 지식을 잘 배워가지고 약물을 더 좋은 약물을 설계하는데 연구 약사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3세대 면역항암제의 종류는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 PD-1 항체구나. 아, 이 약물은 PD-L1 항체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이제 알 수가 있고 이제 주된 주류를 이루는 면역항암제는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라고 했죠. 이제 펜브롤리주맙이라고 하는 MSD 회사의 이제 키트루다 이게 가장 이제 좀 좋고 그 다음에 PD-L1 항체,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제 제시하는 PD-L1 수용체를 이제 타겟으로 하는 이제 의약품은 이제 티센트릭이라고 하는 의약품인데 이건 로슈 겁니다. 로슈. 그래서 로슈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임상시험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키트루다만큼 진짜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로슈랑 지금은 MSD가 가장 좀 그 면역항암제 쪽에서는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세대 항암제 오해 진실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볼 텐데 면역력을 올려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잘못된 이제 표현이에요. 면역력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아는 것이죠. 알 수 있겠죠?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면역력이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다시 원위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원위치. 지금 그 암세포 때문에 지금 T세포가 정상 작동을 잘 하지 못하니까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도록 T세포의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물이라는 거죠. 면역항암제는. 일단 면역항암제는 부작용이 없다.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매우 적다. 매우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면역항암제는 표적항암제보다 효과가 좋다? 아니다. 표적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면역항암제 역시 표적항암제이기도 하고 2세대, 3세대라고 해가지고 면역항암제가 3세대니까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더 좋은 건 아니고 암종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항암제를 쓸지 결정을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항암제와 환자의 상태마다 효과는 다 다를 수 있다. 이것이 옳은 이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표로 설명을 해줄게요. 왜 면역 항암제가 표적 항암제이냐? 표적 항암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로 아까 살펴본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닙 이렇게 끝나는 이제 약물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2세대 표적 항암제 중에 이제 글리백이라는 이제 백혈병 치료제가 있는데 노바티스 회사의 이 성분명이 이메티닙이에요. 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분명만 봐도 이거는 이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구나. 이거는 이제 모노 안티바디 이제 뭐 단일클론 항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름만 봐도.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제 이제 다른 종류는 단일클론 항체, 이제 마비라고 부르는 이제 단일클론 항체인데 단일클론 항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항암제 중에서는 이렇게 수용체를 억제를 하는 수용체 억제제. 그래서 이제 앞서 살펴본 뭐 PD-1, PD-L1, 뭐 CTLA 뭐 이런 이제 면역 항암제에서 주로 분자 타겟을 하는 이제 수용체 억제제가 있고 이제 헐투는 이제 유방암에서 이제 분자 타겟이죠. 유방암 분자 타겟.
허셉틴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분자를 타겟팅으로 해서 이제 디자인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3세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같은 이제 펜브롤리줌 이렇게 맙으로 끝난 애들이 이제 수용체 억제제에 분류가 되어 있고, 그다음 비수용체 억제제가 있어요. 비수용체 억제제 예를 들면은 무엇이 있느냐? 이제 2세대 표적 항암제 아바스틴 같은 이제 대장항 항암제는 이제 베바시주 맙이라고 이제 맙으로 끝나는데, 이거는 어떤 수용체를 이제 억제를 하는 게 아니고 분자 타겟이 이제 VEGF라고 하는 이제 신생 혈관 인자라는 단백질을 타겟팅을 하고 있어요. 수용체가 아니라 비수용체 억제제다.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1세대부터 2세대부터 3세대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2세대 표적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 똑같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항암제가 개발이 되었는지를 이제 살펴봤다면은, 항암제는 그냥 우리가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냥 구분을 해놔서 그냥 부르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이냐, 1세대 3세대 항암제를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냥 분류를 해놓은 건데, 네오 어주번트라고 하는 이제 수술 전 보조 항암 치료라는 것이 있고, 그렇게 이제 쓸 때가 있고, 똑같은 항암제라도 이제 수술 후에 보조 항암 치료로 이렇게 어주번트라고 불러서 이렇게 수술 후에 이제 치료를 적 목적으로 이제 사용할 때가 있고, 보식적 치료제라고 하고 있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나누어서 이제 항암제를 이제 투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개발된 건데 수술 전에 쓸 거냐, 수술 후에 쓸 거냐, 아니면은 이제 고식적 치료제, 이제 고통을 경감하는 용도로 쓸 거냐, 이렇게 그냥 사용 목적에 따라서도 이제 나누어서 이제 그냥 분류를 해놓긴 하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를 개발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장래 이제 희망을 이제 쓸 때 자기소개서에 항암제를 개발한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뭐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쓰는 것도 괜찮긴 한데,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은 학생 수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느냐면은 이 항암제를 개발할 때 뭐 네오 어주번트로 개발해야지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라고 개발하는 거 있어도 네오 어주번트로 개발하고자 항암제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임상시험 계획서예요. 실제로 지금 필드에서 식약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이제 임상시험 계획서인데, 이제 좀 컨피덴셜한 부분을 이렇게 좀 지웠습니다. 이제 지워가지고 좀 보기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제목만 이제 보여주자면은, 유방암 이제 치료제의 개발을 하고 있는 임상시험이라는 건 알겠죠. 그리고 지금 펜브롤리주맙이라고 지금 보이는 이 성분명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이 뭐다? 현재 키트루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어떤 연구인지 이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임상시험은. 그래서 읽어보면은 삼중 음성 유방암,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라고 해가지고 약어로는 TNBC라고 해요. TNBC. 에 대한 신보조요법으로서의 이제 펜브롤리주맙과 화학요법의 병용요법과 위약과 화학요법의 병용요법, 그리고 보조요법으로서 펜브롤리주맙과 위약을 비교평가하는 제3상 무작위 배정 이중동가림 이제 임상시험이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임상시험 제목을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해주자면은, 유방암을 치료를 할 때는 먼저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검사를 했을 때 세 가지의 분자 타겟이 있는지 살펴봐, 먼저. 왜냐면 타겟이 있어야지 치료제를 투약을 어떤 것을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유방암을 일으키는 이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다음에 이 헐투라는 이제 암세포가 헐투라는 이 리셉터를 분자를 발현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트로겐 이제 수용체나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이제 만약에 많이 없어. 그리고 헐투라는 이 단백질도 많이 발현을 하고 있지 않아. 그거를 삼중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타겟도 없다. 유방암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그 타겟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헐투인데 삼중 음성은 이 주요 타겟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타겟이 없으니까 표적 치료제를 쓸 수가 없고 그냥 1세대 항암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환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방암 환자는 호르몬 타입과 이렇게 헐투 타입 이렇게 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돼서 나뉘는데,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내가 헐투 타입이다.
그러면은 보통 타목시펜이라는 이제 약물을 많이 쓰고, 만약에 헐투 타입이다. 이제 헐투가 더 많이 이제 발현되어 있는 그런 유방암 타입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면은 허셉틴이라는 트라스트주맙이라고 하는 표적 항암제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임상시험은 그럼 어떤 걸 목적으로 지금 이 의약품을 이제 펜브롤리주맙을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3중 음성 유방암은 사실상 쓸 수 있는 약이 없으니까 1세대 항암제 치료제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펜브롤리주맙을 한번 신보조 요법으로 한번 써보자. 그러니까 수술 전에 네오 어주번트, 그러니까 수술 전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보조 요법이라고 하거든요. 임상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네오 어주번트로서 한번 사용을 해보자. 그거와 동시에 또 뭐로도 사용해보자? 보조 요법, 그러니까 어주번트, 수술 후에 그 목적으로도 한번 되는지,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라는 이제 임상 시험이고, 이제 도시카에서 좀 이제 쉽게 이제 보여주자면, 이제 현재는 이제 분자 표적이 없으니까 3중 음성 유방암이니까 1세대 항암제만 네오 어주번트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1세대 항암제를 네오 어주번트로 사용해서 수술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수술 후에 1세대 항암제를 다시 어주번트로 수술 후에 이제 항암제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임상 시험은 면역 항암제가 1세대 항암제와 함께 네오 어주번트로서 한번 사용을 해보자는 거죠.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수술을 한 후에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라는 이제 펜브롤리주맙이랑 1세대 항암제를 같이 어주번트로 사용했을 때 기존 치료 방법과 지금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새로운 이 치료 방법을 비교해서 무엇이 더 효과적이냐. 만약에 면역 항암제를 1세대 항암제랑 지금 같이 투여를 하는 이 임상시험에서 원래 기존에 하던 거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은 승인을 받기 어렵겠죠. 왜냐?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비싼데 1세대 항암제랑 별로 차이가 없으면은 이거 조금 더 효과 있다고 해가지고 면역 항암제를 이렇게 같이 투여해버리면은 이제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환자가 투약받기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리스크 대비 이익을 이제 평가를 했을 때 별로 이익이 크지 않다. 그러면은 승인 안 해준단 말이죠. 근데 이 임상시험이 최근 7월 달에 이제 승인을 받았어. 어디서 승인을 받았냐? 미국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한국이랑 뭐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임상시험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먼저 이제 승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거를 이제 올해 7월에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3중 음성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 이제 쓸 수 있도록 이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3중 음성 유방암에 걸린 이제 환자에 대해서는 1세대 항암제랑 면역 항암제를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승인을 곧 받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유방암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FDA에서 이제 키트루다 조기 3중 음성 유방 치료제를 이제 승인을 했다. 그래서 최근에 2021년 7월 28일에 승인을 받은 이제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면역 항암제가 유방암에 승인을 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냥 모든 상황에서 그냥 유방암이면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임상 시험을 어떻게 했느냐,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했는가에 따라서 3중 음성 유방암에 한해서만 면역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방암 뭐 승인 받아서 유방암 환자들이 모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관련된 임상 시험을 되게 여러 개 하는 것이고 다양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승인을 많이 받아 놓으면은 이 의약품을 활용할 수 있고 투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많아지니까 제약회사도 훨씬 좋겠죠. 왜냐면은 투약을 많이 할수록 수익이 많이 생기니까 제약회사는 그래서 임상 시험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3시 이제 40분이 됐네요. 한참 떠들다 보니까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1시간 40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항암 치료 비용과 이제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5분 정도 쉬고 오늘은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니까 5분만 잠깐 쉬고 또 다음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